네, 목사님들이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언어 공부하는 게 뭐 저처럼 무슨 고대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 특별히 뭐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덧붙여서. 어, 그냥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휘를 익히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약간 비유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은요, 뼈대 같은, 그런 것이고, 어휘는 거기에 살과 근육을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습은 그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문법을만 열심히 공부하고 어휘를 외우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뼈만 앙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문법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로 어휘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예요? 뼈는 가느다란데 살만 뒤룩뒤룩 갈진 그런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법과 어휘가 그러니까 좋은 뼈대와 그다음에 좋은 근육으로 뭉쳐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근육을 어떤 상황에 어떤 적재적소에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언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 뭐랄까, 어느 상황에 어떤 근육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연습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요 상황에서는 요 근육을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요 상황에서는 이런 근육과 이런 자세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요령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연습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잘 균형을 이뤄야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 안 보이는 어떤 규칙성과 원리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왜 그렇게 많이 공부했냐 하면은, 언어를 한편으로는 잘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잘하고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요즘에는 막 유치원 때도 한글 다 가르치고 하는데, 어 제가 다닌 유치원은 그 일종의 실험 유치원 같은 거여서, 그 새로운 어떤 교육학 이론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언어와 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시키던 그런 되게 첨단 교육을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그 이화여자대학 부속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교가 이대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대에서 유치원을 이대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유치원을 2년 동안 다녔는데, 뭐 하나 글자 하나 뭐 배운 게 없어요. 뭐 수학도 안 가르치고 글자도 안 가르치고 매일 그냥 뛰어놀기만 했고, 가르쳤는데 제가 안 배웠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막 가르치시면서 저한테 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러면서 이제 기억 니은 이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첫 번째 썼던 글자가 하필 왜 그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 해요. 닭, 그 꼬꼬댁 닭을 쓴 거예요. 닭. 그 디귿 리을 기역을 썼는데, 저는 그 리을 기역에 굉장히 꽂힌 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 글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가능해?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 그러면 기역을 쓰는 게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대요.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을 쓰는 건 가능하냐? 안 된대요. 그러면 디귿 쓰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리을은 안 되겠네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러면 미음을 두 번 쓰는 건 되겠네요. 그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 안 배워 이래가지고 사실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전혀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뭐 저희 때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책을 주어주고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까막눈이니까 못 읽잖아요.
창피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페이지를 읽을 때 얘기하는 말들을 다 그냥 한 번 듣고 다 외워가지고 그런 머리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면은 그 페이지에 있는 글자는 뭐다를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을 한 학기 두 학기를 보내니까 음 갑자기 이제 자음과 모음이 구별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 뭐 이렇게 그 사운드를 발음하는 것은 기역자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있으면 아하고 아 발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글자가 자음과 모음이 구별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조합의 원리를 이제 깨달은 거죠. 누가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쳐 줬을 텐데 제가 그 가르쳐 줘도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외우던 시기들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걸 원리를 다른 데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의 영어 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M으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 발음한다. 그 미음자로 발음한다. 그래서 영어의 M은 미음이구나. 뭐 영어의 A는 우리말의 아하고 동일하구나. 이런 거 원리를 그냥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우리 할머니 쓰레빠에 슬리퍼에 영어로 마도로스라고 MADO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쓱 한번 보고 마도로스라고 읽었더니 우리 할머니는 천재가 태어났다고 집안에 없던 천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규칙성과 이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문법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국문법이죠. 우리나라 문법. 문법 이제 딱 초등학교 때는 안 배웠던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국어 문법을 배우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던 말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아주 흥미로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원리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합이 되는 거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이런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끌렸던 것 같아요. 자, 어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법의 규칙성과 원리하고는 다르게요. 어떤 하나의 의미와 단어, 이게 소시르의 그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아주 얘기하는 대표적인 거죠. 어느 어휘, 왜 우리 강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을 영어에서는 dog이라고 부르고, 우리말에서는 개, 강아지라고 부르고, 뭐, 독일어에서는 훈트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게 아무런 왜 그 단어를 그 의미를 단어로 그 발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휘가 어려운 건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과정이 이게 모국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지만 이게 외국어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휘를 그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게 되는데 이 과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문법은 그래서 뭔가 어떤 원리에 대한 거라서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되지만 어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 어휘를 외우는 것 안에서도 어떤 규칙성들과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외우는 방식들,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나 독일어에 있는 단어들을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은 어떤 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식으로 이 단어의 어떤 이 예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배우면은 좀 더 효과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휘는 어떻게든 외워야 되는 거긴 하죠. 어, 제가 단어 외우는 방식으로 썼던 거는요, 플래시카드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요만한 명함판만한 종이를 앞에 놔두고 이 앞에는요 그냥 딱 글자 하나만 써놓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거나 뭐 아카드어를 배우거나 뭘 배우거나 어쨌든 그 하나의 단어를 이제 적용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뒤편에다가는 거기에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 뭐 발음과 뭐 액센트와 그다음에 이 단어의 변형 단어들, 그다음에 의미가 파생되는 의미들, 심지어는 중요한 문장들, 뭐 이런 걸 하여튼 온갖 정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딱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앞에는 딱 단어 하나만 딱 써놓고요. 앞뒤로 이렇게 이 명함판만한 종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를 지원할 때 저희는 이 고대근동학에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GRE 점수거든요. 이게 미국 그 이 과정을 준비하신 토플보다도 훨씬 좀 어렵습니다. 토플은 그 많이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아카데믹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GRE는 그렇지 않아요. 막 오만 이상한 단어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저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식으로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듣도 못한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이 뭐 아이들 동화책이나 미국 애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인데 저는 한 번도 그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잔소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깅. 그 요즘에는 뭐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뭐 스웨그링, 그러니까 스웨그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뭐 저희 때는 그 힙합 이런 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때도 있었는데 저는 몰랐었겠죠. 한국어에서 한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안 썼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들이 막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RE를 공부할 때 혼자 준비하면서 그 아침 도서관에, 그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여름 방학 때 한 이제 한 두 달을 이 공부하는 거를 시간을 잡아 놓고 아침에 이제 가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요런 식으로 하루 종일 플래시 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든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적고 그다음에 그 뜻을 적고, 근데 이 뜻을 갖다가 무슨 뭐 GRE 단어장, 이게 누가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거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무조건 제가 사전을 뒤져 가지고 영어 사전, 영영 사전이나 영한 사전이나 제가 직접 사전을 뒤져서 그 뜻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적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것들은 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에는 단어 하나, 뒤에는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매일 그래서 뭐 한 매일 네, 뭐 100개 이상씩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외웠고요. 근데 외우는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딱 이렇게 한 장, 그러니까 플래시카드 앞에를 딱 보는 순간 0.1초 만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보자마자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촤락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쫙 이렇게 외워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잘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외운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외운다라고 하는 건 머리를 쓰고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단어를 이 단어가 뭐였지라고, 이런 단어였지라고 하면 그건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촥 떠올라야, 그걸 저는 입으로 딱 소리를 냈거든요. 언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로 한 이야기를 귀로 들어야 돼요. 스스로 입 밖에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과정이 언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이제 저는 원래 신약학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함께 구약을 전공하려고 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히브리어를 넘지 못해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바꿔서 전과를 바꿔서 했는데, 그 바꿔서 한 이유가 뭐냐면 언어를요 눈으로만 공부해요. 언어를 눈으로만 배우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내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언어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쪽팔림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공부를 하면 언어가 절대로 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일곱 이렇게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걸 일곱 장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요. 그래갖고 일곱 장을 계속 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첫 번째 단어가 딱 눈에 보자마자 뒤에 있는 한 뜻이 한 10가지 정도 뜻이 차차차삭 제 입에서 그냥 다다다다닥 나올 때까지 외워야 그게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래서 이 일곱 장을 일곱 장 전체를 일곱 그러니까 제가 왜 일곱 단어를 했냐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순간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게 한 일곱 개 정도는 그 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혼자 그냥 일곱 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장을 잡고 일곱 장을 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딱 보자마자 그냥 팍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읽고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를 쫙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살짝 내가 멈칫했다. 그럼 멈칫했다 그러면 외운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건 빼놓고. 그래서 그 빼놓은 것만 다시 한번 보고 일곱 장 사실 금방 외우거든요. 일곱 단어를 금방 외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다 그러면 일곱 장을 또 만들어요. 그래 일곱 장을 또 나중에 열 일곱 장 가지고 또 그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4장을 합쳐가지고 또 한 번 전체를 한 번 다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좀 걸렸어요. 5천 개의 이 플래시 카드를 만들었어요. 5천 개의 플래시 카드면 제가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GRE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았었나? 그리고 이런 단어를 과연 알 필요가 있나? 이거 사람들이 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5천 단어를 외웠는데 5천 단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명암꽂이들 있는 그게 있어요. 명암꽂이 한 500개가 한 이 정도 됩니다. 500개의 명암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500개 이 정도 돼요. 5천 개면요. 이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학교 도서관에 도시락 2개를 싸들고 가서 아침에 그거를 가방에서 다 꺼내요. 이렇게 다 꺼내서 그 스택이라고 하죠. 그 500개짜리 스택을 10개를 쫙 앞에다가 이렇게 다 꺼내 놓고 나면 어, 첫 장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한 1시간 정도 혼자 마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막 막 기도도 했다가 내가 막 제가 어 제가 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뭐 우리 부모님의 뭐 얼굴도 떠올렸다가 뭐 한국에서 저한테 기대를 갖고 뭐 하여튼 오만 생각들을 다 하면서 1시간 동안 마음을 잡아 이가 첫 장을 넘기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딱 첫 장을 넘기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5천 개가 그냥 계속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5천 개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건 또 따로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살짝이라도 한 번이라도 멈칫했다라고 하는 그런 멈칫했던 단어들을 다 이렇게 다 빼내가지고 그것만 따로 또 내가 완벽하게 딱 보자마자 이 첫 번째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거를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개를 처음부터까지 막힘없이 다 할 수 있을 때까지가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반을 해서 5천 단어를 다 외웠어요. 어, 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어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7개씩 이렇게 단어를 모아서 하다 보면은 한 달 반 만에 5천 단어 외우는 거. 5천 단어지만 사실 5천 단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표지만 5천 개고 거기 뜻이 뭐 어떤 거는 뭐 6개, 7개, 뭐 10개씩 되는 그런 뜻들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꺼번에 외우는 거니까 뭐 사실은 개수가 5천 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이거를 한 달 반 만에 하고 그리고서는 GRE 시험을 보고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음, 그, 이 저희 특별히 고대근동학은 언어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험적으로 GRE 성적이 좋은 애들이 그, 이제 박사과정에 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네, GRE 이렇게 한 달 반 공부하고, 뭐, 계속 중간중간 연습 문제 풀고, 이래가지고 한 두 달째 되는 날 이제 시험을 받고, 네, 그냥 한번 보고, 아, 이거보다 더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점수 성적으로 내서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상위 한 3% 정도 점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언어를, 이걸 그냥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는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이 영어 공부를 꽤나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본 적도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외웠더니 들리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 언어를 그렇게 표현을 분명히 했을 텐데도 제가 모르니까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 단어를 실제로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잔소리하다라는 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그냥 사전에서 외워서 한 번도 뭐 그거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니까 외웠는데 제가 그 단어를 외우고 마트에 갔는데 이제 꼬마 애가 자기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 엄마가 아니야. 반대다. 엄마가 애한테 Stop nagging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식의 개념에서는 잔소리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잔소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에서는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 표현을 쓸 수 있구나. 야, 좀 제발 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징징거리지 마. 뭐 이런 표현으로도 그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들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야 들리고 알아야 보여요. 그다음에 언어를 공부하는 실제로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 이거는 저처럼 고대 언어를 공부할 때는 특별히 뭐 그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이라도 뭐 유학을 갈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학원에 가가지고 영어 그 듣기 연습을 하고 발음 연습을 하고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실제로 듣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제 선배들이 이제 한신대 신대원 선배들이 몇 명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아주 훌륭하게 우진성 목사님처럼 그다음에 정푸름 그 네, 그 교수님처럼 굉장히 뭐 영어도 잘하고 원래 그랬던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어, 영어를 많이들 못하신 분들이 한신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한두 마디 했더니 오, 너 한신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음, 그런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듣고 편안하게 그냥 들리고 그냥 거기에 반응해서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8년 걸렸어요. 8년. 네. 실제로 뭐 언어를 무슨 뭐 1, 2년 만에 마스터한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어떤 단어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대충 알아듣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미스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8년 정도를 지나고 났더니 그
제가 얘기한 중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어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야, 그 단어는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8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어떻게 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일도 하고 음, 저는 일부러 그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안전한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섬같이 되어 있어요. 주위에는 흑인과 멕시코 그 남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데인데 근데 이제 시카고 대학 안에서만 거기 이제 경찰력도 따로 그러니까 이 시경찰력 시카고 시경찰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또 시카고 대학 자체 내에 경찰력도 따로 있고 막 그래서 거기만 안전하거든요. 저는 안전한 박스에 있으면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아예 흑인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건물 아파트에 살았는데 약간 뭐 연립주택 비슷한 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중간쯤 되는. 그런 데에 그 아파트 전체에 흑인이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는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렇게 베란다에 제가 나와서 밤에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드론이에요, 드론. 그러니까, 경찰이 위험해서 경찰이 직접 안 가고요.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한 적도 없었고 어 진짜 뭐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고 어느 날은 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시카고에 제 차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못 나올 때 저희 그 주위 이웃들 이제 흑인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눈 덮어가지고 빼주고 정말 그렇게 지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 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 근처도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백인들 사는 멀리 떨어진 1시간 넘게 떨어지는 마을에 어, 안전한 데에서 살면서 학교까지는 새벽 5시, 6시에 이제 차 안 막히는 시간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고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가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서 뭐 10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미국과 제가 경험한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부딪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그냥 편하게 알아듣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8년 8년 정도 걸렸어요. 진짜 어,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했던 작업들은 뭐냐면은 계속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게 저 영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음, 이 미국과 미국식 영어와 이제 한국의 어떤 대화 문화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달라요. 그걸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화법은 볼링식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링.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의 자기 볼링장에 한꺼번에 같이 가면 각자 자기의 그 차례가 있잖아요. 그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가 다 그걸 들어주고 봐주고요. 물론 중간에 딴짓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 차례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차례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미국식은 뭐냐면요. 핑퐁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탁구식이에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봉을 던졌는데요. 그걸 제가 받아치지 못하면은 그걸로 대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 프렌즈라고 하는 그런 뭐 시트콤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미국식 시트콤들을 많이 보시면은요. 계속 서로 이렇게
농담들 아니면 재밌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를 하잖아요. 주고받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고받기를 해야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던졌는데 내가 가만히 내가 안 받아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그 사람이랑 그 대화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음, 이런 식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날 무시하나? 뭐 인종차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어떤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치지 않으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뭐 세네 명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진중하게 들어준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 자리에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대화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도 걔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면 그다음부터 저를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시선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요.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딴 데를 보고 있거나 머리를 숙이고 있거나 뭐 눈을 안 마주치면 그 사람은 안 봐요. 네, 대화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받아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치면 난 이렇게 받아쳐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상황도 어떻게든 이것을 재밌게 대화를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문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어,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면은요, 이게 대화가 잘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내가 혼자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짧은 몇몇의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못 치면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네.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아무나 붙잡고 아무 얘기나 막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어 은행에 이렇게 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뭐 자기가 뭐 이혼했고 뭐 유산을 몇 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 사적인 이야기들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괜찮은 이상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먼저 제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도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뭐죠? 교수님의 수업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 서로 질문하는 내용에 이제 나도 이제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끼어들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요때 내가 요런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막 만들려고 막 하고 있으면요 이미 이야기는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하자.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 MBTI는 INFP거든요. 근데 I가 거의 끝까지 극단적인 I예요. 그 저 MBTI 해준 무슨 분이 농담처럼 이렇게 너 자폐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 그 상담하시는 분이 할 정도로 극단적인 I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는
하루에 한 두세 문장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머릿속에서. '아 이 말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몇 번의 필터링을 거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데 이미 이야기는 딴 데로 넘어가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진짜 한두 마디 이상 잘 안 했어요. 물론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필터링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핑퐁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던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쳐야 된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게 내용적으로 이게 서로 어울리는 얘기냐 아니냐, 내가 지금 저 사람 얘한테 하는 얘기에 제대로 잘 반응한 거냐 아니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이 많아졌어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 만든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뭐 외국에서 공부하실 기회가 뭐 혹시 주어지거나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장문이에요.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 뭐 제가 유학 갔을 때 해외 연수들 뭐 많이 다녀오고 그래서 영어식 표현들 뭐 일상 대화들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몇 명 봤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정도 그렇게. 특히나 여성분들이 언어에 되게 이렇게 많이 언어 감각이 좋으시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 바깥에서는 친구들하고 말을 잘해요. 그냥 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업 시간 10분 동안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는 잘하는데 수업 시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되게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학적인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영어 언어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critical and creative예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봐요. 수업 시간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어제 뭐 바에 놀러 갔는데 뭐 누굴 만났고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뭐 더듬거려도 상관없고, 근데 그래도 그 뭐 발음이 뭐 부정확하고 그래도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알아들으려고 해요. 제가 한 학기 딱 지났을 때 제 미국 친구 애가 나한테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게 어 그 "나는 영어를 못하면 멍청한 줄 알았다." 근데 영어를 못해도 생각이 얼마나 깊고 똑똑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 대화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숙제 내준 과제, 그러니까 읽어 와야 될 분량 중에 뭐 질문이나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처음에 딱 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아니면은 중간에라도 내가 끊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미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달라.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던진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서 더 잘 들리고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맨 처음에 제가 먼저 이야기 던지는 거죠.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던지면은 그 수업 전체가 내가 맨 처음에 던진 그 질문과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아 그리고 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언어를 요즘에는 뭐 정말 뭐 챗GPT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영어 번역도 되게 쉬워졌죠. 그리고 정말 그 예전에 뭐 저희가 제가 공부할 때쯤에 그 기계 번역들은 너무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쓴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줘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너무 잘 해주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뭐 미국에서 박사 논문 같은 거 쓰기 되게 쉬워졌어요. 음. 아주 영어로 뭐 글쓰기나 뭐 이메일 쓰거나 이런 것도 아주 편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때도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제가 동문학 전공이거든요. 학부 때 이제 독일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동문학 전공자니까 어 이제 내가 독일 동문학 작품들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이제 동문학 작품들을 읽었어요. 그중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괴테의 파우스트를 예전에 조그만 얇은 책으로 읽었고 뭐 이랬지만 그래도 한번 원전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파우스트 이제 번역본 우리말로 된 번역본 그 당시 뭐 민음사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죠? 2권짜리로 나온 그 파우스트를 상하권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씨 이런 건 나도 쓰겠다였어요. 진짜 이런 건 나도 쓰겠다. 어, 별 내용 없는 거예요. 뭐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물론 이제 뭐 파우스트가 옛날 작품이고 그것의 어떤 변형들을 제가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들이 컸을 거예요. 나도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파우스트는 실제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독일어 원문이 되게 어려워서 동문과에서도 뭐 1, 2, 3학년 때 안 배우고요. 4학년이나 가야 배웁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서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셨는데 전영애 교수님이라고 여기 여백서원이라고 하는 여주에서 이렇게 그런 서원을 차려놓고 계시는 그분이 저한테 독일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쳐 줬고 이 파우스트 괴테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가르쳐 줬어요. 이 파우스트를 독일어로 읽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도 전에 건방지게 한국말로 번역된 한국말로 읽었던 파우스트랑은 정말 다른 세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차 그러니까 이 저기 번역된 성경과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맛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요즘에 번역도 많이 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굳이 그걸 원어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원어의 맛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아니까요. 음.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건데, 제가 문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문학 이론가이자 철학자가 바로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미학적인 글쓰기를 되게 잘했고요. 그리고 어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과 어떤 인간의 폭력과 언어와 그다음에 또 뭐 미술과 예술과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뭐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이제 아도르노의 이론들을 적용해 가지고 어 그 작품을 분석한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진짜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좀 저희 뭐 교수님들도 너 이거 강의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학부 때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학생들 앞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할 수도 있었고 제 후배들한테 뭐한 2박 3일 앉아가지고 아도르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철학자인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도르노의 책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아도르노에 대한 책만 있다가 아도르노의 아도르노가 직접 쓴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거를 딱 읽어보는 순간 제가 그때 아마 이거 독일어를 못 읽었을 거예요. 독일어 읽을 실력이 안 돼서 독일어로 딱 읽는 순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제가 아도르노에 대해서 나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저희 뭐 근처에서는 나름 전문가의 지위를 얻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 과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아도르노가 직접 쓴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2차 자료들만 읽었던 거예요. 아도르노에 대한 책들이요. 아도르노에 대한 글들. 근데 1차 자료는 뭐냐면 아도르노가 직접 쓴 글이죠. 1차 자료를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2차 자료들 뭐 예를 들면 뭐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가 뭔 얘기했다 뭐 그래서 철학사를 쭉 몇 시간 동안 훑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플라톤의 원전을 직접 읽고 이해한 적이 있느냐? 헤겔의 어,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직접 원서로 직접 읽어보고 이해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 없으면요, 다 이거는요, 아도르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도르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2차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번역자가 들려주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교재를 만들고 아니면 뭐 성경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로 되어 있는 유튜브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만 계속 성경을 봤다라고 본 사람이 과연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 2차 자료들이에요. 주석책도 2차 자료고요. 어, 심지어는 개역 개정판, 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다 2차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해석자가 그것을 해석해 준 거기 때문에요. 2차 자료를 보는 거하고 1차 자료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말 이거는 정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공부했던 가장 큰 언어계를 뭐 20개씩이나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1차 자료로서 읽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음. 이거는 뭐 제가 왜 언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를 가서 이제 구약을 전공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박사과정의 구약 전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구약이 쓰여진 이후에 그죠? 구약이 쓰여진 이후에 그것을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고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아니면 현대적인 적용이죠. 제3세계 민중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뭐 흑인 여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런 거죠.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이게 뭐냐? 다 2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직접 읽고 싶었던 거지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고대근동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 구약의 언어를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신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대충 그냥 아무리 박사과정이라도요. 히브리어는 거의 기초 기초 이상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제 고대근동학에
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뭐 네, 페니키아어하고 뭐, 암모노, 뭐 에도모, 모아버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또한 그 아랍어하고도 비교를 하고 뭐, 뭐 이런 수많은 언어들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아 히브리어가 이런 의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겠구나 한 단어를 이해할 때도 아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언어들 성경 이스라엘 시대 혹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거의 그렇게 한 이 공부만 한 10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1차 자료를 읽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제가 박사과정 3년 차 때쯤이었나? 아, 이제 언어를 그때도 열대 개 정도 공부를 했을 때였는데 그거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성경 공부하려고 왔는데 맨날 우가리도 뭐 페니키아어, 시리아어 뭐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앉아 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나가던 옆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던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이 이제 공부를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저부터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한진대 선배님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 페이퍼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좀 봐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 3년 동안 정말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거든요. 다른 언어도 공부한다고. 근데 그 저한테 히브리어를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길거리에서 그 책을 딱 펼치는 순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그냥 그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앞뒤가 이렇게 이렇게 표면이 이게 들쭉날쭉하면서 이게 이 표현은 요 어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차차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막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되게 좌절하고 있던 참에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경 히브리어가 다르게 뭐 1차 자료가 내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세계들로 마치 3D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오늘 뭐 이거 얘기로 끝나겠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언어를 공부할 때요. 언어 습득은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를 꾸준히 한다고 실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헤매고 쌓이다가요. 이 시간과 양이 그러니까 모르겠다. 계속 여기서 헤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쌓이면 갑자기 팍 뛰어요. 갑자기 실력이 이렇게 팍 올라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언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그 영어의 레벨이라는 게 있죠. A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 레벨이 있고 뭐 C 레벨이 있는데 뭐 C, D, E 뭐 여기까지 있다고 칩시다. A 레벨을 내가 100%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B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언어 실력이 안 늘어요. 언어는요, 이상하게 참 재밌게도요, 한 A 레벨에서 대략 한 7, 80% 정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보다 더 윗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B단계에서 한 7, 80%를 내가 만약에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A 레벨을 딱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100을 다 이해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막 나는 기초가 부족해서 언어는 그런 거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어는 여기에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막 또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막 그리고 이게 7, 80%를 이해했다가 하지만 2, 30%를 이해 못 하는 거잖아요. 이 2, 30%를 이해 못 하면 제대로 사실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2, 30%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거죠. 막 헤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레벨에서 그 정도 상하 수준이 되면은 이 아래 레벨은 그냥 저절로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거의 뭐
뭐 정말 대가니까. 제가 맨날 진짜 무슨 뭐 뱁새가 뭐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막 가랑이 찢어지도록 노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멀리 왔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냥 나 하루 종일 하루 매일 공부하고 매일 뭘 먹는데 막 체할 것 같고 토하고 막 아유 나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났더니 제 실력이 제가 이 정말 다른 세계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 공부하는 와중에는 계속 헤맨 거죠. 나는 매 계속 헤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 딱 보니까 이거 쉽네, 다 이해가 되네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 공부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조금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요. 막 헤매다가 갑자기 이게 팍 뛰고, 헤매다가 팍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저절로 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내가 100%를 다 이해를 해야 그다음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해가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몬 르베이유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시몬 르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유대계 프랑스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영성가이신 분이 아주 짧은 아티클을 썼어요. 어, 그 제가 프랑스어도 모를 때 이제 이 이 글을 제 친구가 진짜 이 아주 짧은 아티클을 갖다가 이렇게 손수 자기가 번역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면서 본인이 각주를 막 이만큼씩 달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종의 영성 훈련이다,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낯선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한 박스, 내가 익숙한 박스 안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이게 다 사실은 관성에 의해서 익숙한 대로 가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별 문제 없으면 그 안에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그 박스를 벗어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생도 그렇지만 뭐 그 하나님께서 그 박스 안에 가만히 있도록 놔두질 않잖아요. 그죠? 계속 푸시하고 밖으로 벗어나가게 하고. 그런데 이 영성훈련으로서의 외국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익숙한 안전한 박스 안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언어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외국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음성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익숙한 소리들에서 탈피하려고 막 이상한 불협화음도 들으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상한 막 불규칙한 어떤 소리들을 듣는 훈련도 하고, 그게 뭐냐면 안전한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그것도 저는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그와 어떤 것과 마찬가지다. 음. 이게 단순히 어떤 지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아, 영성적인 훈련도 되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내가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뭐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영어를 그냥 책으로 이해했던 거하고 그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언어를 제가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또 배운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영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게 뭐 문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세계가 진짜 몇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 얘기 뒤에 뒤에 히브리어 얘기를 잔뜩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얘기는 뭐 다음에 하든지 더 하죠. 이거 제가 이 언어들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언어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언어들을 다 공부했어요. 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정신일 리가 없죠. 그냥 뭐 저랑 박사과정 같이 시작한 사람이 세 명이었는데요. 유태인 여자의 미국 남자 그리고 저 세 명이 박사과정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 박사과정 중에 전부 다 이혼했어요. 박사과정 중에 전부 다 이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사람 이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PhD를 그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Permanent Head Damage라고 영구적인 뇌 손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얘기 뭐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오늘 뭐 언어 공부할 때 있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이 얘기만 한 시간 했네요. 네, 김진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진성 목사님하고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만큼 성경이 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교수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또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네. 근데 우진성 목사님이 지난 학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스콜레에서 헬라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그 스콜레가 깨져버리더라. 그래서 맞아요. 그거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막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지지 않고 좀 음, 음, 일단은요, 가장 음, 중요한 거는 본인이 피부로 이게 왜 나한테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해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걸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알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음, 아니 목회도 하느라고 바빠서 언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별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잘 몰라도 목회가 되니까 어, 이거 없이도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너희들 히브리어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의 때 히브리어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낼 때요. 그냥 저는 첫 번째 페이퍼를 항상 이렇게 내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번역의 차이가 나는 구절을 하나 정해서 이 번역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페이퍼를 쓰게 시켜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머리 쥐어 터지면서 막 고민을 하고 페이퍼를 쓰거든요. 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전혀 엉뚱하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또 왜 이따위야? 라고 하는 이 차이들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놓고 자기가 먼저 막 머릿속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영어 번역본도 비교해보고 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비교를 해서 혹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결론이 뭐냐면 교수님 히브리 원어를 알아야겠군요. 왜냐하면 그 판단 기준이 원어니까요. 왜 이 하나의 원어에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어를 모르면은 아무리 번역본을 2차 자료를 아무리 대놓고 비교를 해봤자 1차 자료가 원래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페이퍼를 내면 학생들이 그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정말 원어를 알아야 내가 왜 나중에 설교할 때도 사람들한테도 왜 이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원어는 똑같을 텐데 그죠? 원어가 다를 일은 없을 테고 원어는 똑같을 텐데 왜 전혀 엉뚱하게 다른 번역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를 느껴야만 요즘 주석서들이 뭐 그런 원어 설명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그런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석서에서 히브리어 원어 설명하는 게 정말 틀린 게 진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석서를 몇 개만 뒤져보셔도 주석서마다 학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석서를 보고 거기에서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아니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설명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주석서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주석서에 학자가 어느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분 표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 페이퍼를 쓸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쓰면요. 그래서 뭐 어쩌던데. 이렇게 나와요. 다른 학자가 얘기한 건 그냥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항상 공부할 때 있어 근거와 주장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근거와 주장. 이거, 네. 주장을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맨날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어느 권위 있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에 그걸 근거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썼다가는요, 바로 찍어요.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그, 근데 저는 그걸 원래 싫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주로 이런 식으로 깔 때만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주석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근데 그 주장과 견을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사실은 그 사람의 견을 아예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언어기 때문에 저는 언어로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별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어, 자기가 이게 정말 왜 필요한지 그 정말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뼈저리고 심각하게 좀 느낄 필요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이제 기장 이제 친구가 나가 자기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주석책 뒤져가지고 이거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제 주석책에서 본 대로 설교를 했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한 이제 교인이 와가지고 쓱 와가지고 목사님, 그것은 태가 중간 태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굴이 되게 붉어졌다고. 요즘 교인들이 언어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어, 저한테 히브리어 배우신 평신도만 해도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동안. 어, 어, 이게 한 2013년, 4년부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계속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저한테 들으신 한국분만 따져서 진짜 한 3천 명은 넘을걸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한 저한테 10년씩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근데 히브리어 줄줄줄 읽어요. 어, 저랑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코로나 전까지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에 사람들이 요즘 치과 의사 선생님은 화요일 오전에 치과 문 닫고 오시고요. 세종시에 사시는 그 고대 교수님인데 그분 세종대 교수님도 화요일 날은 수업 자기 강의 안 하시고 어,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창세기를 막 2년 만 2년 동안 창세기 읽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기장에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장분들은 이게 진보적인 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장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평신도 분들 같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한테 아니 저는 이게 제 직업이고 이걸 가르치면서 어쨌든 돈을 버는데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 써먹을 때라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어디 써먹을 때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거 왜 배우세요?"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무나 알고 싶다고. 그 간절함 하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제대로 알고 싶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저한테 10 년씩 배우시는 거예요. 좀 놀랍게도. 어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죠. 저도 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을까? 혹시나 제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계속 반성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네.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평신도 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부 안 하시면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목사님들은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목사 노릇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 또 그 코로나 시대에 워낙 유튜브들도 많이 발달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웬만한 이야기들로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저는 뭐가 됐든, 여러분 목사님들 뭐가 됐든요, 아마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만의 하나의 저는 언어가 저한테 하나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어 모두가 다 언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통해서 뭔가 더 깊이 깨달으시는 원하시는 분은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없어도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무기들은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뭐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목양 쪽은 좀 약해서 그쪽 분야를 이렇게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게 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상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더 넓혀 가지고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도록,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거는 내가 최고야. 다 덤벼 이것들아." 라고 하는 그 많은 어떤 하나의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음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